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안전정보 이정환입니다. 실전 전술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번째, 6번째 특강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스플래시에 이어서 스펙캐스터, 마법 유닛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 방으로 적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 한 방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당히 민감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하나씩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스타를 말한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법 유닛들을 스펠캐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법은 각 종족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상당히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는 효과적인 기술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의 마법의 중요성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테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예전에는 마법과 별 상관없이 보였었던 저그 종족이죠. 주로 전근대적인 싸움 같은 전투를 하는 저그 종족은 확장과 기본 유닛들의 수 그리고 전투 대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법 기술의 응용이라는 것이 적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치가 계속 되어 오면서 저그의 그 떼거지 전술에 어떤 한계점이 나타나자 저그에게 있어서도 일종의 중후반에 있어서 새로운 탈출구로 마법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마법저그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저그에게 있어서 마법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충 이런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적재적소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유닛에게 사용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법의 성격과 활용처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당백의 마법, 그 이론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캐스터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법은 지난 시간에 스플래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스타크래프트의 무기 분류 체제와는 별개의 기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마법이라는 별도의 기술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마법의 성격은요, 그것이 공격형 마법일 경우도 있고 물론 방어형 마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격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무기와는 전혀 다른 분류 체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무기의 타입에 따라서 진동형 공격을 한다, 아니면은 진동형 공격을 한다, 폭발형 공격을 한다, 아니면은 일반형 공격을 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소형에게는 50% 데미지, 뭐 대형에게는 100% 데미지, 중형에게 75% 데미지, 노말은 100% 100% 이런 그 분류를 제가 표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법은 어떤 형태의 공격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마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 데미지를 동일한 범위 구역에서 동일한 효과로 시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법을 이용하는 유닛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프로토스의 유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가 마법을 사용하는 유닛 중에서 가장 고도의 유닛이라고 할 수 있고 프로토스 테크트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터는 리콜과 스테시스 필드라는 마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세어도 마법을 사용해요. 커세어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할 때도 얘기를 들으셨죠? 그 중성자 섬광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중성자 섬광탄 말고 디스럽션 웹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웹 기술은 중성자 탄을 말 그대로 펑 하고 지상에다가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 레인지 유닛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마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커세어의 디스럽션 웹, 그리고 다크아칸입니다. 다크 템플러 둘이 교체를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드는 다크아칸은 대표적인 마법 유닛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수비할 수 있는 공격력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굉장히 다양한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마엘스트롬 혹은 멜스트롬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멜스트롬, 그리고 피드백 같은 이런 마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템플러는 기본적으로 사이오닉 스톰이라는 엄청난 마법 기술을 가지고 있죠. 공격형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유닛들의 허상을 복사할 수 있는 유닛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을 할 때 제대로 데미지를 주지는 못하는 허상이긴 합니다만 상대방 눈을 속이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외에 테란에도 마법 유닛이 있습니다. 테란의 대표적인 마법 유닛 아시죠? 메딕, 힐과 레스토어라는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옵티컬 클레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딕입니다. 가장 다양한 그 마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잘한 마법이긴 합니다만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베슬도 대표적인 마법 유닛이죠. 사이언스 베슬은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보호하는 매트릭스 기능, 그 다음에 디펜시브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EMP 쇼크웨이브, 프로토스 쉴드를 감소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레디에이시라는 방사능, 저그에게 방사능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마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그에게 있어서는 디파일러와 킨. 저그는 사실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마법 유닛인데요. 이 외에는 마법을 행사할 수 있는 유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아주 강력한 마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법 저그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특히 디파일러 같은 경우에 요즘에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파일러는 플레이그라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스톰에 거의 필적하는 플레이그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다크스웜이라는 보호형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은 굉장히 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퀸은 상대방 커맨드 센터 먹을 수 있는 거 지난번 스플래시 시간에 감염태란 얘기를 들으셨죠? 그거 외에도 브루들링이라는 마법, 그 다음에 퀸에게는 인스네어라는 마법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가둬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공격 연사 속도를 느리게 하는 마법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이 모자라니까 그 옆에다가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법들을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유닛 순서대로 나누지를 않고 몇 개의 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격형 마법입니다. 상대방 데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격형 마법은 무기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기와 마법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미지를 주는 마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오닉 스톰, 그리고 저그 퀸의 브루들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아주 심대한 타격을 주는, HP를 깎아먹는 마법입니다. 플레이그 같은 마법도 역시 적의 디파일러가 쓰는 마법이죠. 플레이그 같은 마법도 역시 데미지를 줍니다. 피드백은 다카칸이 사용하는 마법이죠. 피드백도 상대방에게 상대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을 데미지로 주는, 돌려주는, 그래서 이름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특히 예를 들어서 사이오닉 스톰을 쓰는 하이템플러 같은 경우처럼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만땅으로 차 있는 유닛들은 피드백 한 방이면 가게 되죠. 에너지가 많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데미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의 이레디에이트라든가 EMP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다음 EMP는 HP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죠? 프로토스의 쉴드에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HP에 데미지를 주는 공격형 마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두 번째로는 억지형 마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억지시키는, 무력화시키는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다카칸의 메일스트롬이 되겠습니다. 메일스트롬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정지시키는 겁니다. 바이오 유닛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생체 유닛에게만 해당이 되는 메일스트롬. 그리고 설명해드렸었던 것처럼 커세어의 디스럽션 웹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디스럽션 웹은 상대방의 레인지 공격, 상대방의 레인지 공격 유닛을, 지상에 있는 레인지 공격 유닛을 그 위에다가 뿌려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네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퀸의 인스네어죠. 이것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마법이고요. 옵티컬 플레어, 옵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란의 메딕의 옵티컬 플레어, 이것도 상대방의 시야를 일로 만들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님으로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프로토스의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라든가 아니면은 고스트의 락다운 같은 마법들이 억지형 마법입니다.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호 회복형 마법이 되겠습니다. 보호 회복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RPG 게임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상대방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주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마법이 되겠는데요. 이를테면은 보호를 해준다라는 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그거죠. 사이언스 베슬의 디펜시브 매트릭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파일러의 다크스웜도 보호를 해주는 마법입니다. 다크스웜 보호를 해주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딕의 힐이라든가 리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다 보호와 회복,
에 관계되는 마법이고, 디파일러의 컨슘 같은 거는 유닛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만 디파일러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마법이 이제 기타 특수 마법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이템플러의 할루시네이션, 자기 자신을 이제 여러 가지 유닛들을 복제해서 보여주는 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크아칸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상대방을 마인드 컨트롤을 걸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비터의 리콜 같은 마법들,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마법들은 공격형이나 억지형, 보호형 이런 것에 구분되지 않고 굉장히 특수한 마법입니다. 이런 마법들은 대부분 특수 마법들인데요. 커맨드 센터, 감염이나 패러사이드 같은 마법을 제외한 나머지 마법들은 전부 아시다시피 프로토스의 마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법에 있어서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만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은 기본적으로 AI적으로 피아를 식별하지 않고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 식별 없이 무조건 적이나 나나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마법이고요. 범위 내에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범위 마법을 사용할 때에는 범위에서 우리 편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내에 동일 데미지와 동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법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닛에게만 어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닛에게 어택해도 되고요. 땅에 어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법은 정해진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택 땅을 해주면 됩니다. 유닛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땅에 가운데에 정확하게 땅에다가 어택 땅을 해주시면 그 범위에 똑같은 효과를 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 중에서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실전에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좀 민감한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마법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전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법에 있어서 스펠캐스터 중에 가장 최강이고 마법 중에서는 가장 최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부터 마법의 세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으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스톰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의 가치는 크고요. 또 실전에서도 무엇보다도 어떤 마법보다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스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오닉 스톰은 저절로 되어 있는 마법이 아니고 연구를 해줘야 되는 마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로 상대방 일꾼들의 테러라든가 아니면 오물오물 몰려있는 적들에게 한꺼번에 엄청난 타격을 줄 때 스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스톰을 언덕 테러를 한번 하는 스톰을 보도록 하죠. 하이템플러 둘 정도를 태우고 가서 하나나 둘을 태우고 가서 이렇게 스톰을 뿌리게 되면 스톰이 펼쳐지는 그 범위 안에 110의 데미지를 순차적으로 입게 됩니다. 스톰이 뿌려지면서 한참 시간이 몇 초가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그 몇 초 동안에 계속 110의 데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10의 데미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톰이 시전이 되고 있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유닛을 빠져나오게 되면 110을 이제 다 먹지 않는 거죠. 일부만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은 일단 맞았다고 하더라도 쭉 시전되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으면 110을 다 먹지만 피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데미지만 먹으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저그 유닛 같은 경우에 특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스톰을 피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스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스톰이라는 것은 강력한 전자기장 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톰은 두 하이템플러가 동시에 한 곳에 스톰을 겹쳐서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곱하기 2배의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이 밑에 있는 러커들 지금 두 번 스톰을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파괴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똑같이 두 번 겹쳐서 발사를 한 것은요. 똑같이 110밖에는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스톰이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 한 번 쏘고 그 다음에 110 주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쏘면 두 번으로서 러커를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하이템플러가 겹쳐서 쏜다고 해서 동일한 시간에 겹쳐서 쏜다고 해서 곱하기 2배의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톰 지나가고 다크템플러의 다크 아칸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크 아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크 아칸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아칸의 마인드 컨트롤은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상대방 유닛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닛을 집단적으로 내 걸로 만들 수는 없고요.
이건 범위 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나의 유닛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내 것으로 유닛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저글링 한 마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덩치 큰 유닛이라든가 꼭 필요한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각각간이 상대방 저그의 기지를 가고 있는데 옵저버가 없는 상태에서 러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 오버로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꼬여서 상대방 오버로드를 지금 내 것으로 꼬였죠.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의 그 러커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고 또 한 가지 다카칸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게 팁인데요. 셔틀이나 오버로드의 수송선이죠. 유닛이 태워져 있을 경우에 그 셔틀이나 오버로드 드랍십을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닛들까지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타 3피 이런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스와 토스전에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왜 리버 둘을 태우고 상대방에게 셔틀로 상대방 본진 테러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엄청난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이럴 때 리버 두 마리를 태운 셔틀이 우리 기지에 공격을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이것을 셔틀체 마인드 컨트롤에서 내 편으로 왔다. 이러면은 승부가 순식간에 기울어지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카칸의 이제 멜스트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그와 일전을 겨룰 때 실전에서 꽤 심심치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멜스트롬 역시 범위 마법입니다. 범위 마법이고 이것은 공격성이 아니고 억지형 마법입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는 마법이죠. 바이오닉 유닛에게만 통한다고 해서 생체 유닛에게만 통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가디언을 멜스트롬으로 한꺼번에 묶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꼼짝 못하고 있죠. 이 가디언들을 멜스트롬으로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는 바로 드라군이라든가 다른 사이오닉 스톰 같은 것들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멜스트롬에 묶인 가디언은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전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멜스트롬은 스테이시스 필드 같은 아비터의 프로토스의 기술보다 같은 억정 마법이기는 합니다만 지속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정없이 계속 멜스트롬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묶이기 때문에 빨리 멜스트롬으로 묶었으면 바로 스톰을 뿌려줘서 상대방을 제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격을 바로 해서 상대방 유닛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억지형 마법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바이오닉 유닛에게 사용되는 멜스트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계형 메카닉 유닛이나 로보틱 유닛에게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멜스트롬과 필적할 만한 것으로 프로토스의 마법으로 스테이시스 필드가 있습니다. 아비터가 쓰는 마법인데요. 이건 역시도 멜스트롬처럼 억지형 마법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시스 필드는요. 억지형 마법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멜스트롬처럼 그냥 잡고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잡아주는데 자신도 그 잡혀있는 유닛을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가두어 놓는다는 거죠. 마치 얼음으로 얼려놓는 것 같은 효과를 비주얼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시간의 차원의 틈 속에 가둬둔다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스테이시 필드를 아비터가 지금 가디언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 멜스트롬 이상의 범위의 마법이죠. 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가디언은요, 사이오닉 스톰으로 지져도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냥 가두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억지형 마법이긴 합니다만 가두고 나서 공격한다는 의미가 안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 유닛이 한꺼번에 몰려왔었을 때 급한 불을 끈다는 의미밖에 안 되겠습니다. 방어용 유닛으로. 그리고 스테이시스 필드로 묶어놓은 것은 멜스트롬보다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오래가는 유닛들이 나중에 풀어졌었을 때는 똑같이 또 나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거든요. 똑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뻑이라면 일종의 뻑이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젠 나는 다 묶어놨으니까 상대방 공격 가야지 하고 다 공격 가고 나면은, 본인은 다시 이제, 스테이시스 필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박살이 나겠죠. 자, 지금처럼 이제 스테이시스 필드가 풀어져야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내 건물이나 내 유닛을 보호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시스 필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멜스트롬은 바이오 유닛에게만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유닛에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유닛에게 주로 쓰는데요. 스테이시스 필드는, 상대 유닛이건 내 유닛이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 유닛을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유닛, 바이오닉 유닛, 건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스테이시스 필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비터에 연속된 리콜에 대해서 멋진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는 스테이시스 필드 말고도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토스의 최상위 마법 유닛으로 여러 가지 유닛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유닛들을 클러킹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기능이죠.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리콜 기능입니다. 아비터가 있는 곳으로 상당히 많은 프로토스의 대군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트 기능이거든요. 순간 이동인데 엄청난 부대를 이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을 공략한다든가 아니면은 입구가 꽉 막혀져 있는 상대방의 본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비터 리콜은 아주 핵심적이다. 아비터만 무슨 수를 쓰든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리콜을 사용을 해서 지금 유닛을 불러온 것입니다. 섬에 대한 멀티를 일일이 셔틀로 실어나르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섬 지역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비터의 에너지가 많으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진으로 가서 본진에서 소환을 해서 불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닛은 한 부대도 안 되는 적은 유닛을 일단 불러봤는데요. 약 한 부대 정도 되는 유닛을 불러봤는데요. 실제로 아비터가 불러갈 수 있는 리콜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지 불러갈 수 있는 유닛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라곤같이 덩치가 큰 유닛들이 쭉 산계에 있는데 여기다가 리콜을 찍게 되면은 드라곤은 한 부대도 못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질럿이라든가 다크템플러라든가 아니면 커세어, 공격 유닛도 다 불러갈 수 있어요. 커세어처럼 이렇게 한 서너 부대씩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대라도 촘촘하게 모여있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부대에 상관없이, 유닛 숫자에 상관없이 다 불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드래곤같이 넓게 펼쳐져 있는 유닛들을 불러갈 때에는 이게 한도 내, 범위 내에서, 리콜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드래곤 둘이 남았죠? 네, 범위 내에서 불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처 다 데려가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비터는 공중 유닛도 불러갈 수 있다고 했죠? 아비터는 다른 아비터도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전술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유닛수가 아닌 범위 리콜이라는 아비터의 리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토스의 또 다른 유닛입니다. 스플래시 데미지로 우리가 한참 여러분들에게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커세어죠. 엄청난 모습들을 보셨는데 커세어의 또 하나의 마법 깜짝 기능 디스럽션 웹입니다. 웹과 다크스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은 기본적으로 웹 안의 레인지를 무력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웹을 발사를 하면은요, 그 웹 밑에 있는 레인지 유닛, 레인지 공격 무기가 무력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스포 콜로니는 레인지죠. 레인지 방어 타워입니다. 레인지 방어 타워가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드라도 레인지 유닛이죠. 사정거리가 있는 유닛입니다. 히드라의 레인지, 사정거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히드라에게 발사를 하면 히드라 위에서도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 유닛과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디스럽션 웹은 상대방의 레인지 유닛이나 레인지 방어 타워 건물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범위 마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적이나 나나 상관없이 똑같이 통용된다고 했죠. 내 유닛, 내 레인지 유닛이나 내 방어 타워 위에 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력화가 됩니다. 내가 포톤 캐논 방어선을 쭉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상대방 유닛들이 막 공격을 와요, 저글링들이. 그런데 내 포톤 캐논에다가 내가 디스럽션 웹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글링에게 다 파게 됩니다. 포톤 캐논 한 방도 쏴보지 못하고.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웹은 웹 안에 레인지 유닛과 방어 타워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레인지 유닛에게
사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레인지 유닛만 무력화되기 때문에 공중 유닛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디스럽션 웹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아주 헷갈리는 기능이 바로 적에게 있어서 이제 다크스웜입니다. 프로토스가 아니고 이것은 적의 유닛이고 다크스웜은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적의 다크스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의 디스럽션 웹과 비교되는 똑같은 기능으로서 적에게는 다크스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약간의 애매한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스럽션 웹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대방의 레인지 무기에게 뿌려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크스웜, 저그의 디파일러의 다크스웜은요, 똑같이 레인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어떤 영역을 갖냐 하면, 이것은 내 유닛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지금 히드라들이 다크스웜을 자기 자신에게 뿌리고 캐리어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드라는 아무리 폭발형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캐리어가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크스웜은 상대방의 레인지 공격 유닛으로부터 다크스웜 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스웜을 뿌려놓고 공격을 하게 되면 히드라, 다크스웜장 밑에 있는 히드라는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고 상대방의 캐리어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대 정도의 히드라만 되면은 캐리어 한 부대도 다크스웜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웹과 다크스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레인지 유닛의 효과를 반감을 시키는데 디스럽션 웹은 상대방의 레인지를 상대방에게 뿌려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고 다크스웜은 나에게 뿌려서 상대방의 레인지 유닛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크스웜은 이렇게 캐리어뿐만이 아니고 캐리어에 대한 히드라뿐만이 아니고 공격하는 지상 공격자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시스템크의 포격은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그가 다크스웜을 갖고 상대방 시스템크 쪽으로 공격 들어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마법벽에서 많이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테란의 시즈탱크의 방어선에 대해서 공격 들어갈 때에는 일단 다크스웜을 뿌려주고 그 다크스웜 안으로 러커를 전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러커의 사정거리로 시즈탱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즈탱크의 포격에서 레인지 공격이죠. 시즈탱크의 포격에서 다크스웜 안에 있는 러커들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100%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크스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캐리어가 공격할 때는 히드라가 하나도 데미지를 안 입었는데 지금은 러커가 약간의 데미지를 입고 있죠. 시즈탱크의 스플래시 포격은 레인지 유닛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러커에게 있어 랜덤 데미지를 이 안에서 입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러커가 100% 시즈탱크의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이 아닐 뿐이지 데미지를 전혀 입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즈탱크는 대단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다크스톰장을 치면서 탱크에게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소수의 러커로만으로도 시즈탱크의 강력한 테란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크스웜으로 징검다리를 치듯이 옮겨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 디스럽션 웹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크스웜도 역시 마법이고 범위형 마법입니다. 피아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즈탱크에게 잘못해가지고 이걸 뿌려주게 되면은요 상대방 시즈탱크를 내 레인지 유닛으로부터도 구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스웜을 뿌릴 때에도 내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유닛에게만 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크스웜만큼이나 효과가 많은 것이 바로 디파일러의 플레이그라는 기술입니다. 저는 플레이그를 저그의 사이오닉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이오닉 스톰보다 완벽하게 상대방을 100%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데미지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고 범위도 꽤 넓고 그리고 플레이그는 유닛 타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닛에게도 효과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건물까지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명 핏뿌리기라고 불리는 플레이그의 범위 공격입니다. 플레이그를 맞은 유닛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HP가 플레이그가 붙어 있는 시간 굉장히 강력한 부식성 독이거든요. 붙어 있는 시간에 계속 HP가 감소를 합니다. 어디까지 감소를 하느냐? 자기의 에너지가 자기의 HP가 1, 2, 3 정도 남을 때까지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약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만을 빼놓고 에너지를 거의 다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틀크루저를 완벽하게 빨갛게 만들 수도 있죠. 배틀크루저는 물론 HP가 500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한 방으로 500을 다 닳게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를테면 200인 오버로드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적은, HP가 적은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방만으로 간신히 살아있는 정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글링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다 파괴될 수 있을 정도죠. 건물들도 약 300의 데미지를 갖다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이오닉 스톤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진지를, 건물 방어 타워를 치고 들어가는 데에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스원뿐만 아니고 플레이그를 이용한 공격도 마법 저그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그에게 퀸의 인스네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의 대표적인 마법은 패러사이트, 그리고 그건 상대방에게 이제 정찰을 심어놓는 것이겠죠. 간헐시켜서. 그리고 퀸의 브루글링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인스네어가 바이오닉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퀸의 인스네어는 이렇게 오물오물 모여있는 상대방 유닛에게 인스네어를 막 뿌리게 되면 역시 범위 공격이죠. 억정 마법입니다. 상대방의 연사 속도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서 내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스네어 역시도 범위 공격이죠. 인스네어라든가 아니면은 디바워의 엑시트 스포어 같은 것처럼 플레이그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뿌려줬었을 때 상대방에게 눕는 이런 적의 공격들은요, 특히 클로킹 유닛에게도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크템플러 안 보이죠? 그거 옵저버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오버로드 없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 클로킹 레이스 안 보이죠? 디텍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스네어라든가 엑시스 스포어라든가 플레이그를 뿌리게 되면 안 보이는 유닛들도 그것 때문에 묻은 모습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클로킹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마법 유닛들의 강력한 마법은 우리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 특히 중반이 넘어가면서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적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타격이 됐었을 경우에 내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일당백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사이언스 스톰 같은 것들에만 좀 의존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마법을 보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오늘 설명드린 중요한 마법들 몇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많이 실전에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 유닛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엄청난 비약적인 실력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법 유닛까지 오늘 실전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실전 특강 이후에 각 종족별로 실전에서 어떻게 상대방 종족을 공략할 것이냐는 종족 공략을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